우크라이나만이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몰도바 역시 나서고 있습니다.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 몰도바 정부는 오랫동안 푸틴 정권의 꼭두각시 국가로 여겨졌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을 크렘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몰도바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살펴보고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처음에 어떻게, 그리고 왜 몰도바에서 분리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또는 프리드네스트로비아, 몰도바 공화국 PMR으로도 알려진 이 지역은 드니에스트르 강과 몰도바 우크라이나 국경 사이에 위치한 좁은 땅입니다. 이 지역은 약 1600평방마일, 즉 4163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36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은 이 지역을 공식적으로 몰도바의 일부로 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전혀 몰도바의 일반적인 지역처럼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자체 통화, 수도, 그리고 심지어 자체 국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정부, 의회, 경찰, 우편 시스템, 군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수십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소련 공화국이었던 몰도바에서는 민족주의 정치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루마니아어를 장려하고 이웃 국가인 루마니아와의 유대 강화를 추구하는 강력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드니에스트르 강 동쪽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사용 몰도바인들은 이런 움직임이 과도하게 확대될까 우려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루마니아와 몰도바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느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소련에 동조하는 관리들이 1990년에 몰도바가 공식적으로 소련에서 독립하기 직전에 PMR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짧은 전쟁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쟁이 발발했고,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 방위대, 민병대, 싱코사크 부대와 같은 PMR 지지 세력이 몰도바 군대와 경찰을 포함한 친몰도바 세력과 맞서 싸웠습니다. 러시아는 분리주의자들을 지지하며 개입했고, 그들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4군을 파병했습니다. 러시아의 개입으로 몰도바군이 이 지역을 다시 장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러시아는 1992년 휴전 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지위는 그 이후로도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몰도바의 통제 밖에서 운영되었으며,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작은 독립국가처럼 기능해왔습니다. 크렘린의 관점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며 러시아가 계속해서 지키고 싶어하는 지역입니다. 모스크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언제든 최대 1,500명의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 지역에 자체 군사기지와 대규모 탄약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몰도바는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거듭 요구해왔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병력 문제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 분리 지역에 정치적, 재정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일종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해 몰도바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몰도바가 나토나 유럽연합과 같은 중요한 동맹에 통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스크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의 존재를 이용해 몰도바의 운명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몰도바와 그 밖의 지역에서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공격의 발판으로 삼아 우크라이나식 침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쓴 전략을 몰도바에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침공 초기, 푸틴은 특별 군사작전이 국가를 비나치화하고 도네츠크와 노안스크 같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박해와 심지어 집단 학살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몰도바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몰도바의 친유럽 정부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에게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선택지는 러시아군을 파견해 트란스니스트리아 국경에 안전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도바 당국자들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꽤 오랫동안 경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전 몰도바 정보국장 유리 브리차그는 러시아의 군사주둔이 몰도바의 안보와 유럽의 안정 모두에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렘린의 전쟁 수행 체제가 실제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뚫고 지나가 몰도바 수도까지 진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러시아군이 오데사를 우회해 돌파하면 트란스니스트리아로 진입해 며칠 만에 키시나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몰도바 당국이 러시아를 완전히 몰아내고 싶어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 기회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몰도바와 트란스니스트리아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재통일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30년 넘게 무료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천연가스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기업을 가동하고 주민들의 집을 따뜻하게 하며 지역 경제를 지탱했습니다. 또한 몰도바의 최대 발전소인 쿠르추르간 발전소가 PMR 영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천연가스는 몰도바의 나머지 대부분 지역에도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우크라이나의 나프토가스 간의 5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PMR은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주민들은 갑자기 난방과 온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요금이 급등했고 일부 소규모 정착지와 마을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몰도바 전체가 이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순환 정전과 얼어붙은 집에서 정기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스크바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유럽 의회는 몰도바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19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며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내내 이 지역의 경제는 무려 18%나 위축되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30% 감소했고 인플레이션은 무려 1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지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연간 4,150유로로 몰도바 다른 지역의 평균인 7,250유로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통해 러시아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로 들어가는 가스와 기타 물자의 꾸준한 공급을 차단한 결과입니다. 프리드네스트로비에 몰도바 공화국은 계속되는 경제 비상사태 속에서 지원과 안정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쪽, 즉 유럽연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에너지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고 티라스폴 당국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초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는 모든 가스 사용 기업의 공급을 중단했고 난방과 온수는 오직 지역 가정에만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 추르간 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2025년 이전 수준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석탄만 사용하는 발전소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컨대 이 지역 전체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자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125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으며 경제도 붕괴 직전에 처해 있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프리드네스트로비에 몰도바 공화국은 모스크바가 갑자기 나타나서 곧바로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몰도바 당국자들도 이 모든 상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의 부총리인 발레리우 키에바르가 말하길 이것은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이 시작됐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며 이전 몇 년과는 더욱 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상황 전개는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오늘날 완전히 키시나우에 달려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공화국 사이에 섬이 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제 몰도바 정부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전례 없는 소중한 기회를 감지하고 이 지역을 점점 더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에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대표들과 역사적이고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회의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몰도바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더 밀리터리 쇼를 만드는 이유는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오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소식을 받아보세요. 2월에 열린 회의는 거의 1년 만에 양측 대표들이 처음 만난 자리였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수도 티라스폴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그는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발언으로 PMR과 전 세계에
이 도시가 누구의 소유인지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몰도바 공화국 티라스폴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몰도바 기자들도 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평소에는 이 지역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했습니다. 회의 중에 키예프는 이 지역에서 인권 존중, 기자들의 자유로운 출입, 그리고 현지 학교에서 러시아어 대신 루마니아어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장기 목표를 발표하면서 키예프는 우리의 명확한 목표는 드니에스트르 좌안 지역을 몰도바의 법률, 경제, 금융, 사회, 식량 체계에 재통합하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드니에스트르 강을 건너 다른 몰도바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위해 전국을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재통합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며 PMR이 완전히 몰도바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측의 비탈리 이그나티예프, 즉 PMR 외무부 장관이자 모스크바와의 연관성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수배 중인 그는 양측의 대화가 앞으로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정치화라고 부르는 것을 피하면서 국민들의 필요에 명확하게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PMR의 분리주의 지부자들이 사실상 궁지에 몰리고 빠르게 여유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드레이 쿠로라루와 같은 분석가들은 지금이 몰도바가 행동을 취하고 분리된 지역을 재통합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바로 충족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키시나우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키시나우는 주로 티라스폴의 의제를 정하면 이에 반응해왔고 대화도 정치보다 기술, 경제적 문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키시나우 지도자들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동료 분석가 존 타바타도 이에 동의하며 몰도바가 마침내 이 지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이제 키시나우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당국은 모든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키시나우의 주요 목표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방지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재통합 과정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징후가 몰도바가 이번 일생일대의 재통합 기회를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키예프가 티라스폴을 방문하기 며칠 전 몰도바 대통령 마야산두는 분리주의 행정부 소속 9명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키시나우가 분리주의 정권을 단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상자 중 2명이 1992년 드니에스트르 전쟁에서 분리주의자 편에 서서 싸웠으며 9명 모두 몰도바의 이익을 해치는 특히 중대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니슬라브 세케리오르 몰도바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 상황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며 이 행위들은 우리나라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이웃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외국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몰도바의 근본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법에 의해 규정된 조치입니다. PMR은 이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며 이그나티예프는 시민권 박탈을 파괴적인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인들, 특정 인물들,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체에 대한 압박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파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몰도바 당국은 더 이상 PMR의 의제에 굴복하거나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인을 몰아내고 마침내 자신들의 땅을 되찾아 재통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귀한 목표이지만 반드시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와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약해진 상황에서도 키시나우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몰도바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재통합하려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약 36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을 몰도바 연금 제도에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권은 약 1만 5천 명으로 구성된 자체 보안부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재교육을 받고 몰도바의 국방 및 보안기관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재통합의 첫 3년 동안 연간 5억 유로에서 10억 유로까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다행히 필요한 자금 마련 계획이 이미 있습니다. 부총리는 최근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재통합에 드는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컨버전스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기금을 늘리기 위해 세금과 관세 변제를 활용할 것입니다.
몰도바 집권 행동과 연대당 소속 의원들도 재통합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기업이 동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몰도바 당국은 드니에스트르 강을 사이에 둔 트란스니스트리아 반대편 지역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에게 재통합 시 삶이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역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 주민들은 결국 다른 쪽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주민들이 이미 매일 강을 건너 몰도바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쿠루라루의 확인에 따르면 최근 그 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 키시나우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의 수가 확실히 늘었습니다. 또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임금과 물가가 변하면서 그곳의 삶의 질이 낮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재통합을 거부한다면 트란스니스트리아와 몰도바 다른 지역 간의 생활 수준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몰도바는 2030년까지 최저임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혜택은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몰도바의 일부가 되는데 동의할 경우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몰도바가 더 강해지고 번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몰도바가 러시아에서 벗어나 유럽과 서당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함에 따라 이 결정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에게 점점 더 분명하고 쉬운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재통합 과정에 남아있는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뿐만 아니라 분리주의 지도자들조차도 결국 몰도바에 재통합하는 데 동의할 수 있지만, 크렘린은 그렇게 쉽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2년 분리주의 전쟁 이후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러시아군이 연중 내내 상주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모스크바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또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콜바즈나 마을 근처에 거대한 탄약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탄약 저장고 중 하나이며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안에는 약 2만 톤의 옛 소련 보급품이 있으며 아마도 더 큰 군사 장비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에 있는 많은 탄약들은 수십 년이 지난 것들이고 일부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그 보급품들을 그냥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이에 동의하며 타바타는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병력을 철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대의 수가 비교적 적고 1,500명에서 3,000명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몰도바는 그들을 무력으로 내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몰도바는 5,000명의 현역 병력과 58,000명의 예비군밖에 없어 군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몰도바는 탱크 등 주요 작전 자산도 없습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의 소규모 병력과 맞설 만큼 충분히 강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키시나우는 푸틴에게 몰도바 영토에 더 많은 군대를 보내 구실을 주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몰도바는 외교와 루마니아 같은 가까운 이웃 유럽 동맹국들의 지원을 의존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크렘린의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민들 사이에서 완전한 재통합에 대한 지지를 계속 이끌어낼 수 있다면 몰도바는 이미 진정한 독립을 얻고 크렘린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넘어서는 뭔가 큰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을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3년과 2024년 대부분의 시간을 핀란드 국경에서 불과 100마일 떨어진 소련 시절의 군사기지를 부활시키는 데 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곳은 카렐리아의 페트로자보츠크에 있는 단일 주둔지 구역입니다. 그곳에서 러시아는 이른바 제44군단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서류상으로는 현재 이 지역에 약 3,0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지만 결국 최대 1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방송사 율레는 위성 이미지와 핀란드 군사 분석을 활용해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지 않았던 러시아 훈련장이 우거진 숲에서 활발한 건설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차량들이 야외에 주차되고 있으며 장기 집결지의 기반 시설이 점차 갖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이미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전투 서열을 읽고 이 부대들이 실제로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추적해보면 이 부활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나토를 겨냥한 겁주기 전술로 또 하나의 과시용 전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두 세력 간의 전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역효과를 불러왔으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또 다른 굴욕을 안겨주었다고 그들 역시 믿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트로즈보츠크 주변의 움직임은 군사 증강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재건의 전체 규모는 세 곳의 다른 지역까지 포함합니다. 카렐리아 지역의 카멘카, 세베로모스크트, 그리고 올리니아입니다. 카멘카는 국제 관계에 있어 가장 문제가 많은 곳으로 핀란드 국경에서 불과 4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130개의 텐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완전히 인원이 배치된다면 최대 2,000명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138군이 차량 화소총 여단이 주둔한 카멘카 기지에서 차량 화소총 여단을 증강하고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독립언론 메두사도 루가 인근에 25번째 차량 화소총 여단이 거의 1만 명 규모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군사 대비 태세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베로모르스크이는 한때 비활성화된 비행장이었으나 현재는 러시아의 Mi-8 또는 Mi-17 시리즈 헬리콥터가 재배치되어 있으며 올리니아 기지는 전략 폭격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지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이미 2025년 7월에 유명한 스파이더웹 작전 중에 해당 기지를 공격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지에 주둔하던 12대의 투폴레프 폭격기가 드론 공격을 받은 후 러시아는 항공기 보관을 위해 북쪽에 위치한 기지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폭격기를 해당 기지로 옮기며 향후 드론 공격에 대비해 방어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5년 초에 공개된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무르만스크 주지사 안드레이 치비스는 2024년 초 전체 군사 개조 사업에 러시아가 약 420억 루블, 당시 환율로 약 4억 6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업이며 막대한 예산 부담입니다. 이미 전쟁 중이면서도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에게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러시아가 건설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분명히 건설하고 있다는 점이고 진짜 문제는 그 건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핀란드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 특정 지역이 두 나라 모두에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페트로즈보츠크는 카렐리아 공화국의 수도로 아니르가 호수의 서쪽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경에서 불과 100마일 떨어져 있어 핀란드와의 관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할 만큼 가깝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우크라이나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 모스크바가 현재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카렐리아가 러시아, 핀란드의 더 넓은 지정학에서 실제로 갖는 중요성은 이 상황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이 지역은 두 나라 사이에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용로입니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핀란드를 침공했을 때 장기간에 걸친 러시아 핀란드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넓게 보면 이 러시아 지역 자체가 비유적으로 북쪽의 콜라반도에 위치한 핵무기 저장고들 사이를 잇는 중요한 전략적 통로입니다. 본질적으로 러시아가 북극권을 자연스러운 억지력으로 활용해 핵무기를 보호하면서도 유럽 국경 근처에 배치하고 싶다면 가상적인 지상 침공에서 카렐리아가 유일한 방어선이 됩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카렐리아의 제44군단을 창설하고 주둔시키려는 계획이 2022년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4년에 공식적으로 레닌그라드 군관구 산하에서 수립되었으며 행정적으로는 카렐리아 공화국에 연결되었습니다. 보고된 전투 편지에는 여러 개의 기계화 보병 연대를 포함한 제72 기계화 보병 사단과 별도의 기계화 보병 여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블룸즈버리 정보안보연구소 BISI는 흐른 최대 8만 명의 역이 결국 핀란드 국경 인근에 주둔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자국의 군사개혁을 마친 이후에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군사주둔의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위성사진 또한 이전 공군기지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공군 주둔이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ULA는 페트로즈보츠크 베소베츠 공군기지에 주둔 중인 159 전투항공연대 소속 Su-35와 Su-27 전투기 약 80대를 확인했습니다. 이 부대는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상주해왔지만 최근 이 지역의 군사활동이 증가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공군기지에 여러 대의 Mi-24 힌드 공격 헬리콥터도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최신 시스템이 아닌 구소련 시절의 구형 플랫폼입니다. 유리는 또한 이 주둔지에 약 10개의 레이더 기지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나토의 새로운 동부 및 북부 국경을 따라 대공 감시망을 강화하는 패턴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또한 앞서 언급한 카렐리아가 유럽이 콜라반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라는 더 넓은 맥락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가 무르만스크 지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는 2025년 6월 에콜라 축을 따라 배치된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포병 여단을 창설했으며 이 역시 핀란드에서 100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두 프로젝트를 종합하면 러시아가 핵방어라는 명분 아래 이 지역에서 나토의 존재를 억제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핵방어 정책을 여러 차례 변경해왔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공격을 광범위한 핵 대응이 필요한 위협으로 간주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핵 전력이 서방이 러시아와의 대립을 논의할 때 한 발 물러선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크렘린이 콜라에 있는 핵무기고가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전 세계에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카렐리아 증강의 방어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새로 재건된 시설에서 실제로 근무 인력을 배치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44 군단에 소속된 부대들은 카렐리아에서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었습니다. 2024년 5월까지 이 부대 소속 인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북부 진격에 참여했고 이후 같은 군단이 쿠르스크 촉선 근처에 배치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에는 제44 군단과 연관된 부대들이 러시아의 광범위한 북부 작전 중에 보브찬스 주변 전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전략적 억제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던 카렐리아 방어체계 대신 러시아는 실제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대대를 창설했고 이 부대는 곧바로 이미 러시아에 10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안긴 소모전, 소진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페트로자보츠크에서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휴식을 취한 병사들로 가득 찬 전투 준비가 된 본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부대를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기초는 있을지 몰라도 필요한 자금은 실제로 시작조차 못할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운영할 병력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사라질 수 있고 그들을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이 지역 전역에 수천 대의 소련 시절 장갑차, 트럭, 그리고 포병 시스템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보관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떠올리면 그리 대단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는 정말로 복구가 가능하지만 많은 장비들은 부품을 떼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매달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대의 전차에 해당하는 장비와 부품을 소모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새로운 T-90을 생산하거나 구형 전차를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장기 주둔을 위한 계산은 단순히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군사 능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하세요. 저희는 전쟁의 속도와 러시아가 어떻게 인력, 전차, 공군 혹은 단순히 정보와 전략 등 중요한 자원을 서서히 소모하고 있는지 다룹니다. 카렐리아로 돌아가면 러시아가 제안한 주둔 계획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충분한 병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지와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아마도 가장 쉬운 부분일 것입니다. 충분한 전차와 항공기를 공급해서 눈에 띄는 방어망을 유지하는 것조차 비교적 수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실질적인 전투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그 수가 1만에서 8만, 심지어 1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장비와 병사들에게 끊임없이 보급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카렐리아는 나라에서 비교적 황량한 지역으로 주요 인구 밀집지나 산업, 농업 중심지와도 느슨하게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료 공급과 철도 수송량은 그 지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철도는 지난 4년 동안 실제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또 다른 현역 연대를 창설하고 보급하는 것은
이미 부담이 큰 시스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지 관리 요구사항을 넘어서 카렐리아는 아부급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서는 장비가 더 빨리 고장나고 실수의 여지도 훨씬 적습니다. 길고 혹독한 겨울 동안에는 공급망이 훨씬 더 경직되고 실제로 나토, 러시아 충돌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의 허세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도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핀란드는 러시아가 국경 너머에 무엇을 건설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핀란드는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는 보도자료보다 더 무시하기 어려운 대응입니다. 우선 울타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는 현재 러시아와의 국경을 따라 124마일 길이의 울타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사이의 전체 800마일 국경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체 울타리 건설은 2026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울타리는 약 15피트 높이로 금속 난간 위 1m 철조망과 카메라, 센서, 스피커,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국경 경비대는 이 울타리가 60피트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일부 장벽은 지하로도 연장된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카메라와 철조망 울타리만으로는 탱크 등 중장갑 차량의 침공을 막기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핀란드가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민간 및 군사적 침입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핀란드가 수년 만에 러시아에 보낸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2025년 4월 핀란드는 대인 지뢰를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가 유럽 전체에 장기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핀란드는 2025년 7월에 공식적으로 탈퇴 제안을 제출했으며 실제 탈퇴는 2026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술에서 직접 얻은 교훈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보병 작전에서 대인 지뢰가 핵심 방어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2012년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면서 100만 개가 넘는 지뢰를 폐기했지만 가을에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핀란드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동구 나토 전선 전체가 이 조약이 더 이상 위협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집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핀란드가 실제로 지뢰밭을 설치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지만 국경을 따라 지뢰가 설치될 가능성만으로도 러시아는 선을 넘는 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핀란드는 또한 러시아 국경에서 약 90마일 떨어진 미켈리에 새로 개설된 지역 육군 지휘센터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 10명의 장교가 근무하며 최종적으로 50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나토의 노폭 사령부 산하에서 북유럽 전역의 연합군 육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본부는 핀란드 영토 내에 동맹의 영구적인 계획 및 조정 거점을 제공하며 이는 훈련이나 협정과는 다릅니다. 이는 나토가 평시에도 공동계획, 물류, 지휘 통합을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이러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2024년 9월에 스웨덴과 함께 창설된 합동여단 역시 지상 방위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부대는 스웨덴의 노르보텐 기계화 여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의 전투에 특화된 훈련을 받았고 5개의 대대와 지원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웨덴의 아처 155mm 자주포가 라플란드에 배치되어 있어 여단은 30마일 이상 떨어진 목표물도 정밀 사격으로 타격할 수 있고 1분 이내에 재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가로 5,000명에서 7,000명의 핀란드군이 여단과 함께 영구적으로 주둔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라플란드에 있는 연합전력은 현재 북쪽 방향에 배치된 러시아 부대의 수와 대략 맞먹게 됩니다. 핀란드는 스웨덴을 통해 노르웨이의 북극항 나르비크까지 이어지는 나토 철도 연결을 승인했습니다. 이 철도 연결은 병력과 중장비의 신속한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핀란드가 러시아식 철도 궤도에 의존하는 것을 줄여줄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오는 동맹군 증원 병력이 항공수송이나 험난한 지형을 통한 도로 이동을 기다리지 않고 철도를 통해 핀란드, 라플란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핀란드는 헬싱키에서 최초의 동부전선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EU 동부 변두리에 위치한 8개 EU 국가의 정상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 모임은 러시아와의 국경을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통합 방위 역량 구축을 위해 EU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자체적으로 전시에는 94만 7,800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약 90만 명의 예비군이 이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핀란드는 모든 남성에게 의무 군복무를 시행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예비군이 직장 생활 내내 군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핀란드는 현재 GDP의 2.3%인 국방비 지출을 2029년까지 GDP의 3%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군사적으로 기대 이상의 역량을 보여주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당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장비도 계속 비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핀란드는 장거리 공대지 무기인 제섬 ER 순항미사일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을 곧 도입될 핀란드의 F-35 전투기와 결합하면 핀란드는 카렐리아와 콜라반도 모두에서 러시아 영토 깊숙한 민감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핀란드가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고 날씨는 나쁠 것이며 모든 시민이 무엇이 걸려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수십 년간 영토 방위 교리를 구축해온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핀란드 군대는 이미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며 영토의 약 10%를 잃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초 핀란드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토 동부전선을 위해 자국 내 핵무기 배치를 금지해온 조치를 해제할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핵무기가 언제 핀란드에 배치될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만으로도 러시아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핵무기 협정이 체결된 지 며칠 후 크렘린은 이 조치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2022년 2월 이후 계속 사용해온 위협적인 논리를 내세워 나토의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현실은 러시아가 핀란드 근처에 병력을 배치할 때마다 의도치 않게 더 많은 러시아 자산이 핀란드 무기의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카렐리아에 고정 인프라를 구축하면 핀란드에 감시, 기록, 타격이 가능한 예측 가능한 지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새로운 보급고, 차량 집결지, 신설 배면 블록 하나하나가 모두 핀란드와 나토 정부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비논리적 행동은 크렘린 내에서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2023년 4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을 때 그것은 모스크바의 심각한 국내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 국경을 따라 확장한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그 동일한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다고 느낄 때마다 항상 해왔던 대로 허세를 부리고 군사화를 추진하면서 대중의 여론이 기존의 가치관에 맞춰지도록 시도했습니다. 카렐리아의 현지 러시아 관리들은 이전에 주둔지 증강을 책임 있는 임무라고 설명했고 군인들이 가족과 경제활동 그리고 서비스를 이 지역에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주둔지 도시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다며 당신 뒷마당을 군사화합니다. 진료소 의료 서비스는 수준 이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깁니다. 여기서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페트로자보츠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빠르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을 때 하는 인프라 투자로 보이며 전략적 선택지를 원할 것입니다.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말이죠.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후에 다시 힘을 회복하고 압박을 가하려 할 것이라는 유럽 전반의 평가와도 일치합니다. 새로운 목표가 반드시 핀란드를 겨냥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동맹의 더 취약한 지리적 연결부, 예를 들어 수바우키 갭이나 발트의 접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큰 실수를 저지를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어냅니다. 현재 자원을 지나치게 분산시키면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계속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는 두 전선 모두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리하게 끝나지 않으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나토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수십 년째 그의 행동 방식이었는데 그의 선전기계도 서서히 붕괴되며 그는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근 러시아 군사 증강의 진정한 실패가 될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시작한 실제 전쟁에서 크게 지고 있는데 왜 전쟁 중인 상대도 아닌 동맹을 압박하려고 하겠습니까? 푸틴은 나토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가 서유럽 전역에서 하이브리드 전략을 강화한 후 푸틴은 이제 중대한 선을 넘었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 항공모함을 노려 경멸을 드러냈지만 이후 일어난 일로 모스크바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들통이 났고 실패로 끝난 공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크렘린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2월 26일 러시아 선박에서 드론이 이륙했고 그 선박은 스웨덴 말메 항구에 정박해 있던 아주 특정한 목표물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물은 프랑스의 샤를드골 항공모함이었으며 이 항공모함은 현재 나토 작전의 일환으로 스웨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드론은 항공모함을 향해 접근했고 나토는 드론이 도착하기 전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문제의 러시아 선박은 지겔레브스크라는 이름의 함정으로 러시아 발트 함대 소속이며 한동안 말메 항구 인근 발트해 일대를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지겔레브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다파급 순찰함 중 하나인 HSWMS-RAP를 발트해를 항해하는 그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스웨덴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첩보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난 일은 스웨덴이 러시아의 드론 발사를 지켜보았고 샤를드골 공격의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공격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시도할 것입니다. 프랑스 항공모함 샤르드골은 러시아의 좋은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의 실패로 끝난 굴욕적인 드론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가 최대 40대 항공기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가진 점을 질투하는 듯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수십 년간의 실패 끝에 결국 2025년에 유일한 항공모함을 퇴역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그 항공모함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러시아가 자신의 흔적을 전혀 감추지 못한 완전한 실패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처음부터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이에 대응에 취한 조치는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게 굴욕을 완전히 안겨주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웨덴군은 러시아 드론을 샤를드골함에 접근하기 전 이미 요격했다고 합니다. 드론은 해안에서 약 6마일 떨어진 곳에서 스웨덴이나 나토 전투기가 아니라 드론을 쫓아낸 전파교란 작전에 걸렸습니다. 드론의 최종 운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안고 지고부스크로 돌아가도록 강제로 회항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멜모에서 몇 마일 떨어진 바다에 추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가 프랑스 항공모함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하거나 감시를 하려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시도라는 점입니다. BBC도 러시아의 실패한 공격을 보도하며 여러 인물이 러시아의 드론 침입을 터무니없는 도발로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발생했을 당시 샤를드골 함에 탑승해 있던 프랑스 외무장관 장노엘 바로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번 사건에 러시아가 연루되어 있다면 제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이것이 터무니없는 도발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바로 장관은 말했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에 함께 있던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테센은 이번 사건이 심각하지만 특별히 놀랍진 않으며 러시아가 적발되지 않아도 모두가 배후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본 적이 있는 러시아식 행동 방식입니다. 라고 크리스테센 총리는 언급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식 행동 방식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러시아가 샤를드골함을 겨냥한 건 전략적 신호로 보이지만 드론이 1마일도 이동 못하고 교란된 사실은 러시아의 최신 하이브리드 전술이 무리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나토가 최근 러시아의 행동에 대비하고 있으며 스웨덴이 러시아 드론을 즉시 막을 전자장비를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샤를드골함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이 러시아 드론을 성공적으로 요격해 공개하지 않았다면 승선자들은 이를 몰랐을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해 아까 크렘린이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던 건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우리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바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27일 모스크바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은 러시아가 샤를드골함에 드론을 발사했다는 스웨덴의 모든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푸틴의 최측근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스웨덴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가 드론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드미트리. 스웨덴 순찰정 승무원들이 러시아 선박에서 드론 발사를 직접 목격할 만큼 대담했던 공격 시도에 대해 러시아가 더 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크렘린이 드론을 보낸 명확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곧 다루겠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분명히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스웨덴군 대변인 중 한 명은 스웨덴 해군의 한 함정이 오레순 해협에서 해상 순찰 중에 수상한 드론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격과 관련해 스웨덴군은 의심되는 드론을 교란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드론과의 접촉이 끊겼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 전달된 직설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로 푸틴에게 그의 위협 전술이 실패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샤를두골함에 대한 공격이 끝난 후 스웨덴은 이번 사건 전체에 대해 틸트레두스 베로르드닝엔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외국 선박이 스웨덴 영해에 접근하는 것을 규제하는 스웨덴 법입니다. 즉, 스웨덴은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론이 격추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러시아 정찰선이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또한 푸틴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샤를드골함에 대한 공격이 있기 약 일주일 전쯤 스웨덴 군사정보국장 토마스 닐손은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쟁 캠페인을 강화하는 모습을 스웨덴이 관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닐손은 러시아가 역량을 키우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이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암살 음모, 중대한 방화, 핵심 인프라 공격 등 고도화된 사보타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즉, 러시아가 샤를드골함을 상대로 그렇게 대담한 시도를 한 것은 스웨덴 군사정보국에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견했기에 지골레브스크가 발트해를 배회할 때 이미 순찰장이 감시 중이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스웨덴은 러시아의 공격은 너무나 신속하게 차단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닐손의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더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에는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김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를 때입니다. 러시아의 행동과 그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영상 초반에서 언급한 샤르드골함에 드론을 보낸 시도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 항공모함이 애초에 왜 스웨덴에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항공모함이 말메 항구에 있는 것은 아마도 나토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맞는 추측입니다. 샤를드골함은 러시아에 영향을 주는 작전에 참여 중입니다. 물론 나토가 공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스웨덴과 그 주변에서 라파에트 26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골레프스크가 활동하는 발트해에서 실시되는 훈련을 포함한 이번 전체 임무는 나토가 해저 케이블에 가해지는 위협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국적 훈련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러시아가 시작한 하이브리드 캠페인에는 통신의 필수적인 케이블 위치를 찾으려 스파이 선박을 보내거나 때로 이를 절단하려는 시도가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 핀란드는 케이블 절단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러시아 선박을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라파에트 26 임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케이블 외에도 미국 해군연구소는 라파에트 26이 프랑스와 나토가 러시아에 대한 방위와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프랑스와 나토 동맹국 간 협력을 촉진하며 유럽의 국경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와 나토는 러시아에 대한 방위와 억지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프랑스와 나토 동맹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유럽의 국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이 보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며 특히 라파에트 26, 이 샤를드골 항공모함이 처음으로 스웨덴을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푸틴은 샤를드골이 스웨덴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나토의 힘과 시와 자신이 유럽 나토를 교란하려 썼던 하이브리드 전술, 국경 침범에 대한 대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첩보선을 보내고 그 배에서 드론을 띄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푸틴은 교묘하게 행동한다고 믿었지만 곧 굴욕을 당했습니다. 함선과 드론 모두 발견되어 처리되었고 러시아는 나토가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보여주는 것 외에는 라파에트 26 훈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2월 26일 이후 체면을 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본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러시아의 나토 상대로 한 하이브리드 전쟁 의지의 위험 신호가 아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최근 공격은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더 대담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일은 텔레그래프지가 러시아가 폴란드와 벨라루스를 잇는 지하 터널망을 통해 이주민들을 유럽 국가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로 그 주에 일어났습니다. 그 터널들은 이미 약 200명의 이주민, 이 EU 영토로 넘어가는 데 사용됐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터널이 중동 전문가들에 의해 건설됐으며 러시아가 이주를 무기로 유럽을 불안정하게 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2025년 11월 기사에서 러시아의 계획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절박한 이주민들을 EU 국가들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이 계속 불어나는 이주민 유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크렘린은 그 나라들이 다른 이들의 필요를 외면한다고 비난합니다. 이주민들 자신이 공격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푸틴의 졸개이자 러시아 공격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 전술은 EU와 나토 회원국들의 피해를 주도록 설계됐지만 전통적 전쟁의 문턱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러시아 선전수법입니다. 샤를 드고람 공격과 함께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보여줍니다. 2월 20일 더 레코드의 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보기관도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쟁 방식을 얼마나 많이 강화해 왔는지 강조했습니다. 드론과 이주민 외에도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스파이 활동, 사보타주, 그리고 은밀한 정치적 영향력 등 다양한 수단을 혼합해 푸틴이 러시아식 유럽 구상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소련이 전성기였던 시절과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더 레코드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유럽에서 이런 활동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네덜란드 정보기관의 설명대로 타락한 서방에 맞서 오직 자기 생존만을 중시하는 독특한 러시아 연방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포장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맞아요. 오직 생존을 추구하는 국가는 종종 다른 나라와 잔혹하고 긴 전쟁을 벌입니다. 이는 생존 본능 때문이죠.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약하다고 여기는 나라들을 공격해서 자신들의 존속을 이어가려 합니다. 사르카스미스트 여러분, 러시아가 자국의 행동을 어떻게 포장하든 그 모든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측근들이 나토, EU, 우크라이나 등 예소련권 국가 공격을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서방에 있어 우려스러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단순한 정복력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해 움직이고 있거나 최소한 그렇게 행동하는 척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항상 어렵습니다. 결국 이것은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이미 격화된 하이브리드 전쟁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곧 그 생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샤를드골함에 드론을 발사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엔 러시아의 독특한 드론 공격 방식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자국 영토 내 거의 어디서든 드론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임무에 배를 발태로 보냈는지 의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는 러시아의 드론이 스웨덴까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러시아의 게란트와 같은 드론은 1800에서 2500km, 즉 약 1120에서 1550마일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내 적절한 위치에서 발사된다면 스웨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답은 러시아가 선박에서 발사하려고 한 이유가 이전에도 사용했던 전략으로 서방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다른 점은 러시아가 과거에 사용했던 그림자 함대 선박이 아니라 자국 해군에 소속된 정찰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가디언과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러시아가 그림자 함대를 이용해 현재 정찰선이 하는 일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그림자 함대 유조선이 러시아가 유럽 도시의 영공으로 보내는 드론의 발사 및 통제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발언을 인용하며 러시아가 유조선을 전쟁 자금뿐 아니라 정찰과 파괴 활동에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2월 26일 목격한 상황은 달랐습니다. BBC와 탱커트래커스.com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그림자 함대를 통해 약 1468척에 달하는 방대한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정시 해군 자산까지 투입한다면 2월 26일 샤를드고람 공격의 굴욕은 더 커집니다. 첩보함은 그림자 함대 유조선들이 몇 달간 해낸 일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서 민간 선박이 아닌 군함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앞으로 더 악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회색지대에서 벗어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가 샤를드고람을 겨냥해 첩보함을 사용했다는 점은 이 나라가 전쟁 임계치 이하의 전술에서 벗어나 훨씬 더 전통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전술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계획입니다. 벨퍼 센터가 2월 5일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 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러시아가 점진적으로 회색지대 작전을 확대해 나토 북동부 측면에 군사적 침공을 감행할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 고조시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침공에서 러시아는 나토 북동부 측면의 국경 지역을 기습 공격으로 점령하려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의 목표는 나토 회원국들이 대응을 조직하려고 하는 혼란을 틈타 해당 국경 지역을 강화하는 데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나토와 유럽의 미래에 있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항공모함을 노렸지만 전파 방해를 받은 드론 공격은 러시아의 실패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푸틴에게는 굴욕이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벨포센터의 말이 맞다면 하이브리드 공세는 여기서 더 악화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위협과 하이브리드 공격에 더 직접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러시아는 군사 자산을 이용해 나토의 북동쪽 측면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2월 26일 스웨덴은 푸틴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나토는 최근 가입국의 선례를 따라야 하며 러시아의 굴욕은 앞으로의 일을 예고합니다. 나토는 더 많은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샤를 드 골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이후 나토는 이미 발트해에서 감시를 강화했고 해상 및 해안 감시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것들은 좋은 조치이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도발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그에 상응하게 맞대응해 크렘린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러시아가 강경하게 나올 때 특히 그렇습니다. 나토는 푸틴의 행동을 주시하며 러시아의 모든 시도를 즉시 막을 것입니다. 샤를 드 골함 공격이 푸틴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긴장이 극에 달하고 푸틴의 발트해 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모스크바를 완전히 불태울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를 상대로 준비한 잔혹한 계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푸틴이 먼저 아주 어리석고 용서받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저지를 때만 실행될 것입니다. 바로 침공입니다. 2월 중순 미는 안보회의에서 열린 비공식 대화 중에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마르고스 차크네르는 자신의 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만약 그때가 온다면 에스토니아는 강하게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러시아로 가져갈 것이고 러시아 깊숙이까지 매우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라고 차크네르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의 침공이 있을 경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이것은 에스토니아가 단 한 명의 러시아 군인이라도 국경을 넘는 순간 즉시 실행할 완전한 군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계획은 러시아를 그들의 본토에서 타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영상에서 곧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그나는 에스토니아가 푸틴에게 러시아보다 훨씬 작은 나라라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가속화하고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국방에 GDP의 5%를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푸틴이 발트해를 장악하려는 음모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해왔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에스토니아가 푸틴에게 러시아의 침공군에 맞서 방어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며 러시아는 나토를 문 앞까지 끌어들인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사크나는 러시아가 나토의 한계를 떠보려는 듯한 움직임로 유럽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2025년만 봐도 러시아가 수년간 유럽에서 강화해온 하이브리드 전쟁에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드론이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포함한 여러 나토 동맹국의 영공에 투입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푸틴의 한계 시험 대상이 됐습니다. 9월에 러시아는 미그 31 전투기 3대를 에스토니아 영공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통신 요청을 무시한 채 12분 동안 머물렀고 결국 나토 신속 대응팀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공격 신호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러시아가 대응 시간을 시험하고 보복을 받기 전까지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푸틴이 무엇을 시도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이 실행되는 동안 러시아는 발트해 지역에 초점을 둔 유럽과의 전통적인 전쟁도 공개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핀란드 국경에 기지와 병력 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칼리닝그라드 월경지를 점점 더 군사화하고 있는데 이는 발트해 지역에서 다방향 공격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서쪽, 러시아 본토에서 동쪽으로 공격이 오면 발트 3국은 나토 지원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반격 준비가 됐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푸틴의 약탈군을 충분히 오랫동안 막아낼 수 있을 만큼 러시아를 강하게 타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시간 동안 나토 동맹국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그 대응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상나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에스토니아가 자국 영토를 침공하려는 국가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 러시아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격이지 단번에 끝내는 일격이 아닙니다.
에스토니아는 푸틴에게 만약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유럽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둘 수도 없다는 점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텔레그래프는 쌍나의 발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후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일부를 점령할 계획이라는 국방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는 가정이지만 4년간 전투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20%만 점령한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발트의 국가들뿐 아니라 더 넓게 퍼져 있습니다. 지난 12월 당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이었던 키릴로 부다노프, 현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시장으로 러시아가 유럽 영토 점령을 위한 잠재적 계획의 시간표를 단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다노프는 전투가 시작되면 발트해 국가들이 러시아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푸틴의 사악한 야망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국으로서 그리고 자신들을 제국으로 보는 그들은 발전을 위해 항상 다른 곳으로 이동해 영향력과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부다노프는 12월에 말했습니다. 푸틴에게 그것은 러시아가 폴란드와 같은 국가에 관심을 돌리기 전에 자신이 가장 약하다고 여기는 유럽 국가들을 먼저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다노프는 러시아가 현재 폴란드에 대한 군사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폭로입니다. 우리는 칼리닝그라드가 발트해 국가 공격 시 맡을 역할을 방금 언급했습니다. 푸틴은 정말로 폴란드가 명목상 이웃 국가가 여러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공격을 감행하는데도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국가 침공에 대해 매우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셈입니다. 이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그들을 푸틴의 제국 야망을 위해 기꺼이 희생시킬 것이라 믿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그 사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유럽개혁센터의 부소장인 이안봄도 포함됩니다. 본드는 BBC에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유럽에서 전쟁이 다시 코앞해왔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유럽 정보 관계자들이 그런 우려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적 범위보다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발트 3국 이 푸틴의 첫 목표가 될 우려는 2018년부터 제기됐습니다. 그때 가신 미국 안보센터가 푸틴이 발트 3국을 침공할 때 라는 기사를 발표한 시기입니다. 기사에서는 러시아 대통령이 나토와 체스 게임을 벌이며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침공이 다음 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 센터의 예측이 틀렸음을 압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러시아의 지도자가 러시아 연방이 옛 소련 영토를 어떻게 다시 장악할 수 있을지 수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주장대로라면 푸틴의 계획은 거의 끝나가고 러시아의 행동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어떤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에스토니아의 러시아 완전 파괴 계획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침공에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곧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알아야 할 것은 에스토니아가 침공 우려가 처음 제기됐을 때와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그나 장관은 국가 방위 투자에 대해 언급하며 미넨 안보회의 발언으로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전 계획은 러시아가 침공하면 나토가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에스토니아인들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되지만 우리는 그런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설명합니다. 이전의 러시아 격퇴 계획이 사실상 에스토니아를 희생시켜 유럽 나토의 나머지 국가들이 살아남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 약간의 씁쓸함이 담겨 있습니다. 역침공이 우리의 계획입니다. 다른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발트 국가들에 들어온 후에야 반격할 수는 없다고 사그나가 덧붙입니다. 이는 그의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논리적으로 에스토니아의 계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4년 전쟁 후에도 1대1 싸움에서 에스토니아를 압도합니다. 육상, 공중, 해상 전력을 기준으로 세계 군사 강국을 순위 매기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지적하듯이 러시아는 여전히 그 기준에 따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평가된 145개 국가 중 10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단일 분야도 없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전체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러시아 군대의 현역 병력 130만 명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러시아 국방 예산은 에스토니아보다 약 100배 크며 4,237대 항공자산의 공군 운영에 쓰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항공자산이 단 2대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해군은 747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에스토니아는 단 8척의 군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전력에서도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전차가 전혀 없고 장갑차도 2,507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푸틴이 선호하는 공격 방식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사크나의 러시아 영토 침공 언급이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그가 종신 타격에 대해 말했던 걸 기억하세요. 에스토니아는 병사를 러시아로 보내려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충분한 병력으로 에스토니아 전체를 사실상 봉쇄할 수 있어 돌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가 할 수 있고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것은 러시아 후방을 타격해 지상군 진격을 막는 것입니다. 우선 에스토니아는 미국에서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 12기를 구매했으며 하이마스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이 미 국방부로부터 생산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최소 6기 이상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하이마스는 2028-2029년 에스토니아에 도착하며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영토 깊숙이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그 임무를 여러 차례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주 화력발전소를 하이마스로 성공적으로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보유 중이거나 구매할 하이마스 시스템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겨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러시아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에서 비교적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해서 푸틴은 자신이 벌이고자 하는 전쟁의 참상으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군인이 국경을 넘으면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신속히 상기시켜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 위협을 더욱 높이는 것은 에스토니아가 곧 도입할 6대의 한국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지난해 12월 2억 9천만 유로, 3억 4,200만 달러 규모 계약의 일환으로 이 주문을 발표했으며 장거리 능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도 계약에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사거리 290km인 전술 탄도미사일 CTM-90입니다. 이로 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여러 곳이 다시 위험해집니다. 에스토니아는 또한 사거리가 각각 160km와 80km인 CTMMR 미사일과 CGR-080 미사일도 받게 됩니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에스토니아와 접한 러시아 지역에 위협이 되고 전 미사일은 필요시 점령된 에스토니아 내 러시아 후방 타격에 쓸 수 있습니다. 밀리타니 A 보도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 체계는 2027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무기 인도는 에스토니아가 외무장관 발언을 뒷받침할 실질적 힘을 갖췄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며 에스토니아는 자국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해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략의 두 번째 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장거리 타격 무기는 푸틴에게 에스토니아를 쉽게 대할 수 없음을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 에스토니아가 충분히 버티며 나토 동맹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전략의 일부입니다. 러시아군이 침공을 시도하는 즉시 에스토니아는 나토 헌장 5호조를 발동하려 할 것입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모든 나토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받은 회원국을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호조에 대해 자주 간과되는 점은 이 지원이 반드시 무력 사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같은 발트의 이웃과 핀란드, 폴란드 등 인접 국가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푸틴의 힘에 논란이 될 국가는 에스토니아와 함께 영토에서 싸우며 대응할 것입니다. 에스토니아의 문제는 나토 5호조를 발동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나토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장거리 타격 외에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군사 분야에 100억 유로, 약 118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더 현대적인 무기, 더 많은 탄약 비축, 그리고 첨단 훈련을 갖춘 개편된 에스토니아 방위군을 통해 이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의 나토 전쟁에서 들러리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강력한 주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히유 포스트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사무실에 벙커와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푸틴의 침공 시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의 동부 국경에 110km, 약 68마일 길이의 울타리를 완공했습니다. 이 울타리는 러시아군의 진격을 늦추고 감시해 푸틴의 공격 계획을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에 더해 에스토니아는 드론 능력과 방공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스토니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투쟁에서 얻은 많은 교훈을 받아들여 이제 자국 방어에 적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모든 후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푸틴의 침공에 대응해 에스토니아가 러시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성공할 것입니다. 산트페테르부르크로 미사일이 날아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에스토니아의 대응은 그 지역의 부유한 시민들이 푸틴에게 압력을 가해 그의 접근 방식을 제고하게 만들 만큼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에스토니아는 나토 동맹국들과 협력해 방어를 구축하는 데 여전히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 수치는 사실이며 에스토니아는 나토가 반드시 해답이 아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려되는 시뮬레이션이 이를 보여줍니다. 텔레그래프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른바 리투아니아 시뮬레이션은 독일 언론사 디벨트에서 주최했으며 전직 나토 회원들과 독일 군사 분석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상전쟁 시나리오에서 디벨트는 러시아가 리투아니아를 침공할 경우 나토 회원국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우유부단함에 마비되어 대응이 조직될 때쯤이면 침공이 거의 끝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의 역할인데 디벨트가 참여시킨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것을 우려해 나토 제5조를 발동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피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독일조차도 푸틴의 군대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말 시나리오입니다. 이 내용은 리투아니아에 초점이 있지만 에스토니아 역시 같은 발트 국가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디벨트의 시나리오는 여러 가능한 미래 중 하나일 뿐이며 미국이 에스토니아 붕괴를 그냥 두고 볼 것이라는 가정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에스토니아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알라르 카리스 대통령은 푸틴과 소통할 수 있는 특사를 유럽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유럽 지도자들 중 한 명입니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푸틴이 그런 특사와 대화를 할지 또 대화를 한다 해도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푸틴 체제에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큼 러시아를 최대한 강하게 타격해서 모두를 놀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정말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권력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영토를 점령하거나 특정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협상을 하더라도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항상 새로운 목표를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푸틴의 정복 작전에서 다음 목표가 어디인지 밝혀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르바, 에스토니아의 국경 도시로 흥미로운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에스토니아는 이미 나르바가 지니는 중요성과 그 도시가 직면한 위험의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도시를 준비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약 5만 4천 명의 인구를 가진 에스토니아의 세 번째로 큰 도시 나르바가 러시아군의 공격 대상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을 조금만 들춰보고 더 깊이 파고들면 푸틴이 결국 이 도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나르바의 과거, 현재, 인구, 위치, 심지어 경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수년 동안 겪어온 흥미로운 변화와 사건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바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처음 이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정착지인 나르바 요아오르는 기원전 1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에스토니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입니다. 나르바 성 또는 헤르만 성으로도 알려진 이 성은 1256년에 북부 에스토니아가 덴마크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르바시 자체는 1329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의 기초는 여러 무역로가 교차하는 이상적인 위치와 나르바강의 급류 옆에 세워졌으며 그 주변 정착지는 곧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덴마크가 에스토니아 북부를 지배하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르바는 그 후 수세기 동안 수차례 소유권이 바뀌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리보니아 전쟁 동안 러시아 차르국 이 도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나르바는 잠시 동안 노브고로드와 푸스코프 같은 인근 러시아 도시의 상품을 위한 중요한 무역 칸이자 환적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나르바의 역사에 처음으로 개입한 사례였지만 마지막은 아니었고 오래가지도 않았습니다. 차르국이 이 도시를 점령한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번에는 스웨덴 왕국의 군대에 의해 다시 정복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스웨덴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곳을 지켜내며 그 시기에 나르바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통치 시절에 나르바의 바로크 양식 구시가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659년에 화재가 도시의 많은 부분을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르바가 누리던 무역 수입 증가 덕분에 오래된 건물들은 곧 새롭게 대체되었습니다. 스웨덴은 또한 도시의 방어 시설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바스티온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요새 시스템을 건설했습니다. 이 요새들은 곧 유럽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방어 시설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항상 이 도시에 예의주시했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되찾으려 했습니다. 따라서 1700년 나르바 전투에서 이 도시는 러시아와 스웨덴 군대 사이에 첫 번째 대규모 전투의 현장이 되었고 결국 1704년에 러시아가 나르바를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20세기까지 이 도시를 계속 지배했고 나르바는 계속 성장하고 번영하여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도시가 되었으며 이 나라 최초의 철도와 여러 대기업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 도시의 놀라운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나치군에 점령당했고 결국 소련 적군이 이 지역을 폭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구시가지와 건물의 98%가 파괴되었습니다. 소련 당국은 이후 파괴된 아름다운 옛 건물들을 재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도시의 원래 토착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통적인 소련식 아파트 블록이 세워졌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소련의 여러 지역에서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한때 에스토니아 문화, 언어, 전통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분위기와 미관면에서 소련 전역의 많은 도시들과 비슷한 평범하고 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에스토니아는 마침내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나르바에는 여전히 많은 러시아어 사용 주민들과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나르바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블라디미르 푸틴이 2022년 침공에서 처음으로 노렸던 도네츠크, 루안스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적어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러시아가 2014년 초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로 크렘린이 나르바에 비슷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점차 커져왔습니다. 다양한 정치 평론가, 언론인, 과학자, 군사 전문가들은 심지어 이른바 나르바 시나리오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상 군사 상황은 러시아가 2014년과 2022년 침공 전간계에서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이용해 에스토니아와 같은 작은 나토 국가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전문가들 중 많은 이들이 경종을 울리며 나르바 시나리오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자신의 다음 행동을 저울질하고 거대하고 계속 확장되는 군대가 집중할 다음 목표를 지정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전직 외교관이자 킹스 칼리지 전쟁학 방문 교수인 팀 윌시 교수는 푸틴의 유럽 정복 계획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푸틴의 계획이 끝났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든 심지어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정으로 끝난다 해도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추가 목표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항상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곳은 러시아인이 80%를 차지하는 나르바입니다. 나르바가 크렘린의 전쟁 기계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며 현지인들도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푸틴 자신이 2022년에 이 도시에 모호한 위협을 가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인민경제성과 전시회의 혁신 및 교육센터에서 젊은 기업가, 엔지니어, 과학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푸틴은 러시아의 전설적인 황제 표트르 대제와 자신을 비교하며 러시아가 항상 에스토니아 도시를 지배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표트르 1세는 21년 동안 대북방 전쟁을 벌였습니다. 겉으로는 스웨덴과 싸우고 무언가를 정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아무것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되찾은 것입니다. 서쪽 방향, 즉 나르바에서 그의 첫 침공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가 그곳에 갔을까요?
그는 되찾고 확보한 것입니다. 그게 그가 한 일입니다. 푸틴은 현대 러시아인들도 그 예를 따라 자신들에게 속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역을 되찾고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로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으며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이 에스토니아 도시를 공격하는데 일종의 정당화로 내세울 수 있는 주요 이유는 5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푸틴 자신이 지적했듯이 러시아와 나르바의 역사적 연관성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러시아는 역사상 여러 차례 이 도시를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여러 도시들도 시대를 막론하고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영토, 제국들이 다양한 도시와 마을,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적어도 그 지도자는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게는 역사상 러시아나 소련의 군대나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일부 점령했던 곳이라면 21세기에도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것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설명한 방식 중 일부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크림반도까지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는 우크라이나 전체가 자신의 관점에서는 러시아가 차지해야 할 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르바의 독특한 역사와 오늘날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푸틴이 나르바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로 이어집니다. 나르바에는 러시아 시민, 러시아어 사용자가 매우 많고 도시 전체가 러시아와 문화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윌리스 E. 윌시 씨가 언급했듯이 나르바에는 그 경계 안에 거주하는 러시아 시민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추정치도 다양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 도시 인구의 6%만이 에스토니아계라고 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약 48%만이 에스토니아 시민이고 36%는 러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14%는 시민권이 불분명한 범주에 속합니다. 이 도시 인구의 97%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1990년대 초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얻은 직후 나르바와 그 주변 지역에 미래에 관한 비공식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에스토니아로부터의 분리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 결과 나르바 주민의 투표율이 겨우 55%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97%가 자치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그 국민투표를 나르바 주민들이 에스토니아 일부가 되길 원치 않는 증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투표 조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는 결국 에스토니아 정부에 의해 위헌으로 간주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모스크바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입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실이나 진실이 자신의 의지에 방해가 되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르바 주민들이 러시아의 일부가 되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시장 카트리라이크는 이에 강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카트리라이크는 채터마우스 보고서를 위해 사진기자 마리오 헬러와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영토가 나르바 시내 중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만약 현지 주민들 중 누군가 정말로 러시아인이 되고 싶다면 멀리 갈 필요도 없지만 실제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 러시아로 이주할 수 있지만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모두 에스토니아가 자유로운 나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나르바를 매력적인 목표로 보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위치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의 국경은 총 183마일, 즉 294km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침공하고 이 작은 나토 국가를 공격하고자 한다면 그 선을 따라 여러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러시아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국경의 많은 구간이 육지가 아니라 나르바 저수지, 나르바 강 자체,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국경 호수이자 유럽에서 5번째로 큰 호수인 거대한 피파스 호수와 같은 수역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려 1373제곱마일, 즉 355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침공군, 즉 탱크, 장갑차, 포병 및 기타 장비를
거대한 호수나 저수지를 건너 이동시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침공한다면 육로로 연결된 국경 구간을 통해야 하므로 나르바가 가장 명백한 목표가 됩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나르바강을 건너야 하지만 이미 에스토니아 도시와 러시아 이웃 도시 이반고로드를 연결하는 큰 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토니아 당국이 그 다리를 폐쇄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닫혀 있을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측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문과 장벽도 설치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대형 E20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도로는 서쪽의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까지 이어지며 동쪽의 러시아 주요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것은 크렘린 측 병력이 나르바로 병력과 군사 차량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에 이상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스크바가 나르바를 침공하는 것은 반드시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르바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스토니아가 나토 동맹의 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토 동맹의 모든 회원국은 공격이나 침공이 있을 경우 서로를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공격을 시도할 네 번째 이유입니다. 푸틴은 나르바가 나토의 대규모 대응을 촉발할 만큼 충분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더 선과의 인터뷰에서 윌리스 E. 윌실은 미국과 잠재적으로 다른 주요 나토 국가들이 단지 나르바를 구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면전이나 세계적인 갈등을 촉발할 의지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미국이 에스토니아의 한 도시 때문에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믿나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나토 동맹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러한 두려움은 반드시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회원국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뭉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만 푸틴이 단지 한 도시만을 원한다고 주장한다면 모든 동맹국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고 병력을 파병하는데 그리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크렘린의 전략, 즉 나토 국경을 자극하고 시험하는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소수의 드론이나 러시아 전투기를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에 영공에 보내는 식이죠. 이런 종류의 도발은 심각한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모스크바가 나토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더 많이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르바를 목표로 삼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겉보기에는 비교적 작고 중요하지 않은 도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유럽 최대의 히토류 자석 공장이 위치한 곳으로 이 공장은 2025년 9월에 문을 열었고 유럽연합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공장은 미세전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위한 풍력 터빈, 전기차 등 중요한 경제 분야에 사용되는 연구 자석을 생산합니다. 이 공장은 유럽의 히토류 산업 역량을 크게 강화하고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럽 경제 지형의 중요한 추가 요소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하여 이 도시를 장악한다면 이후 나토나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이 공장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에스토니아 당국과 나르바 주민들은 수년간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왔으며 최근 들어 러시아에 대한 국가적 반감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채텀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작은 발트 국가는 침공 첫날부터 우크라이나의 가장 크고 신뢰할 수 있는 지지자 중 하나였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키이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나르바 자체에서도 최근에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에스토니아의 자원 방위군인 카이츠 엘리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침공에 대비해 입대를 선택하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7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지도 읽기나 야생에서 살아남기 같은 스카우트식 그룹에서 기본적인 생존 기술을 배우고 이후에는 더 고급 기술로 나아갑니다. 채터마우스는 이런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17세 마리아 모로조바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기술을 배우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여기로 유인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의지로 왔습니다. 저는 더 진지한 단체에 가입해서 기여하고 필요하다면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적으로 의식이 높고 고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점점 늘어나는 젊은 에스토니아인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무도 전쟁을 좋아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싸울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국경을 지키기 위해 젊은 남녀만 의존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또한 러시아와의 국경 전체에 걸쳐 방어시설을 강화하고 있으며 침공 시 가장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나르바와 같은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발트 국가들과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따라 이들 모두가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처럼 에스토니아도 벙커, 국경 감시 시스템, 전방 방어 조치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르바는 한때 쉬운 표적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감시와 방어가 철저한 국경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어 시설에는 60마일, 즉 100km가 넘는 새로운 국경 울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최첨단 감시 시스템, 순찰도로, 그리고 감시 설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에스토니아 군과 지도부는 러시아와의 국경을 따라 발생하는 모든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군사적 움직임의 징후를 면밀히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르체 지역과 같이 가장 민감한 지역에서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영토를 연결하던 도로가 영구적으로 폐쇄되고 우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르바강을 따라 레이더 감시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탈린은 자국 영토뿐만 아니라 주변 러시아 지역까지도 더 넓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타리 외에도 에스토니아는 발트 방어선 구축에도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강화된 벙커, 대전차 장애물, 그리고 기타 물리적 장벽들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침공을 지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2027년까지 에스토니아는 이러한 콘크리트 벙커 600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각각은 중화기 포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기동부대, 드론, 화력 지원팀과 완전히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방어시설이 있다면 에스토니아처럼 비교적 작은 나라, 그리고 군사력이 러시아에 비해 훨씬 적은 나라라도 국경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침공을 시도하는 쪽에게 엄청난 비용과 혼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나토 목표 달성을 넘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GDP의 거의 5%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많은 회원국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탄약 비축, 첨단 방공 시스템 투자, 미사일과 드론 등 다양한 무기 구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나토 동맹국의 지원을 받으며 영국이 이끄는 전투부대가 상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린은 대규모 군사훈련, 예비군 소집, 주둔국 지원 인프라 구축 등 방어력을 강화할 추가적인 방법들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맹군 부대가 어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노 페부크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의 말처럼 침략자는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한다면 이곳에서 죽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에스토니아가 러시아군이 감히 국경에 접근할 경우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작은 미사일이 러시아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크기가 항상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최신 군사 뉴스, 신무기와 방어체계, 전 세계의 혁신에 대한 소식과 분석을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